한국은 물류 말단국에 불과하다. 그날 저는 그 말을 회의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어붙은 북극에서 세계 최악의 재난을 단 10시간 만에 막아낸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어였다는 사실을. 오슬로에서 열린 북극 항로 회의장. 차가운 겨울바람만큼이나 냉정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결국 물류 말단국에 불과합니다. 북극 항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제 이름은 엘리사 룬두, 노르웨이 출신 북극권 기후기술 컨설턴트이자 UN 안보리 기술자문입니다. 북극이 녹으며 새롭게 열리는 항로의 지정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대표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UN 기술분과 회의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갑자기 들어와 한 묶음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보내온 북극 기술 보고서입니다. 급하다고 하셨으니 바로 가져왔어요. 얇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든 보고서. 그저 형식적인 자료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었어요. 북극의 얼음을 가르는 최첨단 쇄빙선,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해양드론, 북극 해저 케이블 매설 기술까지. 그것도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믿기지 않아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이라니? 그저 선박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노르웨이 외교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한국과의 접촉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북극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다는 판단이야. 국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펼쳐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존하는 북극 운송선 중 70%가 한국에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 넌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국가를 방문했지만 한국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편견이 깨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무색할 만큼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기계 앞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인 입국 심사대? 북유럽에서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된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대고 손바닥을 인식대에 올려놓았죠. 3초. 정말 단 3초 만에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부러 유인 심사대로 가봤어요. 놀랍게도 그곳 역시 첨단 장비로 무장해 있었고 심사관은 컴퓨터의 판단을 단순히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룬드 씨. 한국 방문이 처음이신가요? 심사관의 영어는 유창했고 제 정보를 이미 확인한 듯 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저의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호텔까지 25분 걸립니다. 지금 교통 상황 보니 빠른 길로 가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그리고 그 위를 날아다니는. 잠깐, 저건 드론인가요? 저기 날아다니는 저것들은 뭐죠?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 택배 드론이죠. 이제 서울에선 일상이 됐어요. 급한 배송은 거의 다 드론으로 합니다. 운전사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마치 평범한 일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택시가 도심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한편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고 쇼핑몰 입구에는 로봇 안내원이 서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강 주변으로는 넓은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에는 고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서울시 스마트시티 담당관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공무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룬드 씨. 오늘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전기차에 저를 태우고 도시를 안내했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교통량과 보행자 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모습,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수거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의 모든 신호를 통제해 구급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망까지. 이 모든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나요? 문득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담당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어요. 위험한 작업, 단순 반복 작업은 기계가 대신하고 사람들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인간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움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첨단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그 속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아름다웠어요. 푸른 산, 정돈된 농촌,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미래형 도시들.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이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울산에 도착해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산업도시의 분위기와 어울렸어요. 조선소 입구에서 만난 안내원은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룬드 씨, 오늘 우리 시설을 둘러보실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조선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 중이었고 작업자들은 마치 군인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아라오노의 후속 쇄빙선입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됐죠. 엔지니어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체 부품의 95% 이상이 국산입니다. 특히 쇄빙 시스템은 100% 우리 기술이에요. 잠깐만요, 95%라고요? 의심스러워 물었습니다.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라 해도 그렇게 높은 국산화율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네, 정확히는 97.3%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품 하나라도 외국에 의존하면 언제든 기술 종속이 올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장을 둘러보는 동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로봇 용접기가 거대한 선체를 정교하게 접합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작업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로봇들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호기심에 물었어요. 물론이죠. 2018년부터는 조선소 내 모든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 센터였어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 차로 1시간을 더 달려야 했습니다. 시골 풍경 속에 갑자기 나타난 미래형 건물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여기서 정말 로켓을 쏘나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누리호는 바로 여기서 발사됐어요. 한국 우주 역사의 시작점이죠. 우주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진짜 로켓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누리호는 그냥 로켓이 아닙니다. 안내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이 로켓을 개발하며 단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단 1%의 외국 기술도 의존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결국 해냈죠.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북극 항로에 대해 쓴 보고서에서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방명록을 작성하는 동안 안내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의 우주 기술에 대해서요. 그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진전된 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안내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도 크게 홍보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우리 설계 도면을 분석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의 발전 속도에 놀란 모양이죠. 울산과 고흥에서의 경험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국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선두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문장을 쓰며 앞으로 제 보고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립외교원의 박서윤 교수와의 만남. 그녀를 통해 한국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울 국립외교원 캠퍼스는 고즈넉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었고 학생들은 잔디밭에 앉아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박서윤 교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북극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박서윤 교수는 이미 카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룬드 씨,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예상과 달리 그녀는 매우 친근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인터뷰를 녹음해도 될까요?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공식 인터뷰가 아닌 학자 간의 대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답변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북극 정책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박서윤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룬드 씨, 당신은 노르웨이 사람이죠? 노르웨이가 왜 석유 산업에 뛰어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였죠.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요. 대답했어요. 맞아요.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준비할 뿐이죠. 그녀의 말에 궁금증이 커졌어요. 무엇을 준비하는 건가요? 다시 물었습니다. 미래를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항상 위험한 위치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원도 부족했죠.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은 기술력이었어요. 박서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기술 문명 전쟁에서 생존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죠. 한국이 조선, 반도체, 배터리, 로봇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왜 한국은 이런 성과를 크게 홍보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은 작은 기술적 성취도 대대적으로 알리는데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서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국의 침묵은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주목받지 않기를 원했죠. 조용히 성장하고 준비가 됐을 때 세계에 나서는 것이 우리 방식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다가 준비가 됐을 때 등장하는 전략. 마치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기업처럼. 그런데 그게 한국가의 전략이라니. 놀라웠어요. 그럼 이제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제 기술 국가로서 세계에 나설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수출하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것.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를 수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들은 물리적 힘이 아닌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북극이 중요한 무대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기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로 가는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아직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국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기후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빙하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항로가 봉쇄되었고 여러 선박이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요. 국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 내린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갇혀 있는 선박들.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국장이 요청했어요. 담당자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선박들이 총 5척 고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대로 가면 선박들이 얼음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선박들이 유럽 전력망용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유럽 일부 지역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어요. 가용할 수 있는 쇠빙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근처에 있는 쇠빙선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36시간은 걸립니다. 답변이 돌아왔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6시간은 너무 늦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의 해양드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보았는데 그들은 극지용 해양드론을 개발했어요. 영하 60도에서도 작동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정보가 정확합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이미 북극에서 테스트를 마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국장은 즉시 연락을 취했고 2시간 후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슬란드 근처에 우리 연구선이 있고 극지 해양드론 3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그들의 신속한 대응에 놀랐어요. 작전 계획이 빠르게 수립되었습니다. 한국의 해양드론이 먼저 투입되어 얼음 상태를 분석하고 선박들에게 안전한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동시에 가까운 곳에 있던 쇠빙선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남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해양드론들이 투입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날렵한 형태의 드론이었어요. 그것들은 빙하 사이를 민첩하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놀랍네요. 저 드론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상황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3D 맵이 실시간으로 구축되고 있었고 선박들에게 가장 안전한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드론들이 서로 협업하여 작은 얼음들을 밀어내고 통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예상 밖이었는데요.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단순한 정찰용 드론이 아니라 실제로 얼음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10시간의 긴장된 작전 끝에 모든 선박이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드론 표면에 명확하게 적혀있는 메이드 인 코리어 표시였어요. 작전이 마무리되고 상황실에 조용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국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당신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겁니다. 잘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기술을 몰랐던 걸까? 왜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걸까?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드론을 직접 조종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었죠. 기술만 제공한 게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인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유럽 전역에 보도되었고 한국의 해양드론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에는 이미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유엔에 제출할 북극 전략 보고서를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원래 보고서에서 한국은 단 한 페이지만 할애되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죠. 새 보고서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슬로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까요? 엘리사, 회의 시작해요.
비서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제의 구조작전에 대한 디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장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의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요. 엘리사,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잠시 침묵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분석은 오류가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후와 안보의 연결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을 거예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새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어제의 구조작전,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총동원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특징은 단순한 첨단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용성과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어제의 해양 드론도 단순히 최첨단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어요. 이틀 밤을 새워 완성한 보고서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 기술이 북극 항로의 생명선을 지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북극에서의 안전한 항해와 자원 개발을 위해 한국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안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보고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많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룬드 씨,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선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요. 회의 마지막 날 유럽의 저명한 전략가가 발언했습니다. 한국 없이 북극 프로젝트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박서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한국은 침묵 속에서 성장했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올 거였어요.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의 가을은 아름다웠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학생들은 긴 코트를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몇 달 전 받은 초청으로 하버드 기술 포럼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북극 기술의 미래였어요. 강연장은 이미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자들,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북극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북극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요. 청중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북극은 단순한 자원의 보고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베드죠.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예상 밖의 주자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청중 중 일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이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한국이 왜 북극과 관련이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왜 중요한지. 저도 몇 개월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북극에서의 구조작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해양 드론이 얼음 사이를 누비며 선박들을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명과 자원에 큰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이어서 한국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울산의 조선소, 고흥의 우주센터,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까지. 한국이 이룬 기술적 성과는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의 생존 철학이에요.
청중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었고 생존을 위한 선택은 기술 발전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강연의 핵심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의 기가스틸 기술과 방산 기술의 철학입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와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북극에서 필요한 정확히 그 철학입니다. 청중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난 엔지니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기술은 강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북극에서의 우리 활동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방향을 바꾸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북극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의 접근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생존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협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런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북극에서 한국과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우리 국가도 한국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강연이 모두 끝나고 하버드 교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룬드 씨, 당신의 관점은 매우 신선했어요. 우리는 항상 기술을 힘의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생존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새로웠습니다. 그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야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윤 교수였어요. 엘리사, 하버드에서의 강연 잘 들었어요. 스트리밍으로 봤답니다.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있죠. 당신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곧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요. 박서윤 교수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때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북극 이사회 회의장.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북극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회의장은 긴 침묵에 빠졌어요. 제가 제안한 K-항로라는 개념이 모두를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안전과 관리에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삼자는 제안이었어요. 룬드 씨, 당신의 제안은 매우 혁신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러시아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해양 드론이 북극에서 증명했듯이 그들의 기술은 이미 현실이에요. 이제 필요한 건 제도적 지원입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노르웨이 대표단은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단독 기술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극 기술 개발에 있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국장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엘리사, 당신이 제출한 자성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했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국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겁니다. 이 결정은 노르웨이 외교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전통적인 강대국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돌려 기술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노르웨이 해양청장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어요. 공식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곳에는 이미 북극 항로의 3D 홀로그램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국 측은 수년간 준비해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제안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북극 진출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매우 체계적으로요. 해양청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기술국이 아니라 미래국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네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울산과 고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이 동행했어요. 노르웨이의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기업인들까지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죠. 울산 조선소에서는 이미 북극용 신형 선박이 건조 중이었고 고흥에서는 극지 위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장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제가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향을 북극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기술 강국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회의장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한국이 움직여야 세계가 산다. 이 한마디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선언이었죠. 작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의 미래를 좌우한다니. 하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모두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궁금해했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극지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슬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그들을 과소평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자 많은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룬드 씨, 유엔에서의 발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과의 협력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협력의 형태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집에 돌아와 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울산에서 받은 미니어처 쇠빙선, 고흥에서 받은 우주센터 모형, 그리고 박서윤 교수가 선물한 한국 전통 도자기. 이 모든 것들이 제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 노르웨이와 유럽의 새로운 외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었어요. 타이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막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서윤 교수였습니다. 엘리사 유엔에서의 발언을 봤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교수님,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아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박서윤 교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당신이 본 것은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당신 자신의 열린 마음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의 오슬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노르웨이를 가르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세상도 함께 변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발견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선물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그 가르침을 세계와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울산을 거쳐 고흥까지 저는 기술이 만든 힘을 보았고 기술 너머에 있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챈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